이야기는 내가 75세가 되던 해, 봄바람이 불던 4월 어느 날부터 시작되었다. 작은 시골 마을,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단층 집에서 평온하게 늙어가고 있었다. 연금이라 해봐야 매달 7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식사하고 약 사고 가끔 시장에서 과일이나 사 먹는 게 전부였다. 가난하지만 그럭저럭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게 내 노후였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이젠 저희랑 같이 사시죠. 병원도 가깝고 저희 애들도 할아버지랑 지내면 좋고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던 아들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내다니. 그래,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연금은요? 난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걱정 마세요.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은행이나 동사무소 가기 힘드시니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공동명의 통장 하나 만들죠. 그날 나는 아들의 차를 타고 동네 은행에 갔다.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고 연금 지급 계좌도 변경했다. 믿는 아들이니 괜찮겠지.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함께 살게 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다. 손주들과 밥도 먹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물 좀 아껴 쓰세요. 전기세 많이 나왔어요. 애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이번 달 용도는 좀 줄여야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 아버지 방 다용도실로 쓰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마루에서 주무시면 TV도 그리 자주 보시진 않잖아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졌다. 말 한마디 못하고 마루에 이불을 깔았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지 못했다. 하루는 조용히 통장을 들여다봤다. 그 통장에 연금이 들어온 흔적은 없었다. 이번 달도 안 들어왔나? 아들에게 물었다. 아버지, 아까 애들 학원비 내느라 좀 당겼었어요. 다음 달엔 꼭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4개월을 넘겼다. 다음 달엔이라는 말만 남고 내 통장엔 늘 영혼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현관문 앞에 놓인 내 짐 가방. 그 위에 붙어 있는 쪽지 하나. 아버지, 저희가 좀 힘듭니다. 잠시 형님 댁으로 가 계시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배를 눌러도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내가 만든 가족에게 쫓겨났다. 가방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집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현관 벨을 몇 번이고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뒷문을 돌아봤지만 역시 잠겨 있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찼다. 마루에서 자던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채 나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됐다. 가야 할 곳은 하나뿐이었다. 첫째, 아들 집. 그나마 몇 년 전까진 연락을 하던 곳. 둘째가 그러는 걸 알면 화라도 내주지 않을까 싶었다. 버스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탔다. 가방은 무겁고 다리는 아프고 휴게소 의자에 잠시 앉았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지금 갈데 없는 노인처럼 보이고 있다는 걸.
첫째 집 앞에 섰다. 그 집은 여전히 깨끗하고 컸다. 차도 2대나 있었다. 문 앞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 며느리였다. 나야. 아버지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말. 아버님 지금 애들 학원 가야 해서요. 일단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기다리다 한참 후에야 첫째가 나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 동생이 날 내쫓았어. 네. 연금도 가져가고 이젠 마루도 못 쓰게 하더니 짐까지 싸놨더라. 첫째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며칠 계시다 가세요. 애들도 놀라니까. 결국 나는 또 눈치를 보며 머무르게 됐다. 며칠 뒤 며느리는 말했다. 아버님, 저희도 모기지 대출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연금은 어디서 받으시죠? 그 질문은 더 이상 나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다. 우리 돈 쓸 수 있냐는 말이었다. 나는 그 집에서도 조용히 가방을 쌌다. 갈 곳이 없어져 버린 노인. 지갑엔 돈도 없고, 연금은 통장에서 사라졌고, 가족들은 하나같이 내게서 등을 돌렸다. 파출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잠도 못 자고 멍하니 앉아 있자. 경찰이 다가왔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겪은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다. 경찰은 진지하게 들었다. 공동명의 통장이라고요? 그 통장 사용 내역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아드님이 연금을 본인 명의로 받아가셨다면 사기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세상에 버려진 줄 알았던 내 삶. 그날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파출소 안은 조용했다. 경찰관은 내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르신, 가족 문제라 해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이라도 연금을 허락 없이 인출한 정황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어요.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 않나. 하지만 그 순간 생각났다. 현관 앞에 놓인 내 가방. 미안하다는 한 줄 쪽지. 내가 미안할 일이었나? 그날부터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했고, 내 연금이 매달 입금된 후 바로바로 현금 인출된 기록이 드러났다. 아들은 고작 몇 분 간격으로 ATM을 돌며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매달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몽땅 가져갔다. 게다가 생활비 명목으로 한 번도 나에게 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내가 약값이 없다고 하면 다음 달엔 드릴게요 라고 둘러대기 일쑤였다. 경찰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금융사기 혐의, 그리고 고령자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고소 의향 있으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 한편이 뻐근했다.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하고 다녔던 내 지난 날이 떠올랐다. 동네 경로당에선 늘 말했다. 우리 아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줘. 그 말이 부끄러워졌다. 며칠 뒤
아들이 경찰서에 불려왔다. 놀란 얼굴이었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이 아닌 왜 이걸 문제 삼았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허락하셨잖아요. 공동명의로 해놓은 것도 그렇고 같이 살기로 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제 맘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너는 그게 가족이냐? 아버지한테 한 짓이냐 이게?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경찰은 조서를 이어갔다. 며칠 후 나는 지자체 노인보호센터의 안내로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거기서 만난 상담사는 내게 말했다. 어르신, 이런 일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참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더 당하는 거예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다니 놀라웠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너무 착했는지도 모른다. 말없이 묵묵히 당하고만 살았던 시절이 지금의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나는 고소장을 작성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내 이름 석자를 꾹 눌렀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존엄하게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에 들어서는 날 나는 떨렸다. 평생 농사 짓고 살았던 내가 이런 곳에 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양복이 어색했고 신은 구두는 굳은 살을 자극했다. 재판장에 들어서니 아들은 이미 와 있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보다는 여전히 왜 이걸 여기까지 끌고 왔냐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 얼굴을 봤다. 내가 손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던 아이. 밤새 열 날 때 식은땀 닦아주던 그 얼굴. 그런데 지금은 나를 피하고 법정에서까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그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측은 내 통장 거래 내역과 연금 수령 내역, 그리고 아들이 현금으로 인출한 후 어떤 지출도 하지 않은 점을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했다. 내가 진술대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말했다. 아들은 처음엔 좋았어요. 같이 살자고 했고 연금도 대신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를 마루에서 재우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제 방을 창고로 쓰겠다고 하더군요. 연금은요. 한 달, 두 달, 넉 달. 한 번도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눈물이 났다. 창피함이 아니라 억울함과 상실감에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아들의 변호사는 말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감정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고소인도 당시 공동명의를 허락했고 생활비로 쓴 부분도 많습니다. 그 순간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마루에서 재우고 방에서 내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선고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지만 그날 나는 법정에서 중요한 걸 되찾은 듯 했다. 내 목소리, 내 존재, 그리고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 법정을 나서며
지자체 상담사분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고 당일 법정은 조용했고 나는 구청에서 빌려준 휠체어를 타고 다시 법정에 들어섰다. 멀리서 본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엔 변호사도 가족도 없었다. 며느리도 손주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피고는 공동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고령자인 부친의 연금을 수년간 무단으로 인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였으며 동거 중 정서적 학대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부친에게 손해배상금 1,800만 원 지급을 명령합니다. 그 순간 아들은 주저앉았다.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을 했다. 후회의 눈물인지 창피함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처음으로 무너졌다는 것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쉬었다.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말했다. 어르신, 요양시설도 괜찮지만 임대주택 신청하시면 혼자 지내실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도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내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고 매달 연금도 내 통장으로 다시 들어왔다.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도 듣고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손주 녀석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그땐 저도 어렸고 아빠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대학생이 됐고 할아버지께 다시 연락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조금은 안도감, 조금은 희망 같은 것이었다. 내 인생의 끝자락. 비록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나는 다시 내 삶을 되찾았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누구의 허락 없이 당당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지 말라고. 당신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라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조용히, 그리고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부치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참고 너무 많은 걸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고 그게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믿음은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믿었기에 더 아픈 그 상처. 가족이었기에 더 깊은 그 상실감. 오늘의 주인공은 용기를 냈습니다.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아내기 위해, 존엄을 되찾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참지. 집안일을 왜 밖으로 끌고 나가냐.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참고 견딜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움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의 침묵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 곁에 계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놓치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존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